서울 마포구의 작은 골목 끝, 가로등 불빛조차 흐릿한 비 오는 밤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장례식장의 정적 속에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한윤정은 무릎을 꿇고 관 앞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연기처럼 퍼진 향냄새와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하얀 관 속에는 이제 겨우 돌을 앞둔 딸 은서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은서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차가운 피부와 굳은 손이 생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정은 말없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이 작고 연약한 존재 앞에서 그녀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은서는 엄마 품에 안겨 깔깔 웃고 손을 흔들던 아이였다. 그날 밤 갑자기 고열이 올라 응급실을 찾았고, 너무 늦기 전에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원은 이미 심정지가 왔다는 짧은 말로 아이를 그녀 품에서 빼앗아갔다. 모든 것은 너무 빨랐고 너무 허무했다. 진단은 고열에 의한 급성후 흡정지였다. 그게 끝이었다. 은서야,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렸니? 엄마가 미안해. 윤정의 속삭임은 거의 숨처럼 희미했다. 주변에는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 승려가 조용히 불경을 읊조리고 있었다. 남편 강도현은 말없이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울음을 삼키느라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무너질 수 없다는 의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고 방 안은 거의 정적에 가까운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윤정이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쓰다듬고 있을 때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떨림이 전해졌다. 처음엔 잘못 느낀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손에 집중하자 두 번째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눈을 크게 떴다. 도현 씨, 손이 움직였어.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도현은 놀란 얼굴로 다가왔지만 애써 침착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윤정아, 제발.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착각한 걸 수도 있어. 은서는. 아니야. 진짜야. 나 방금 느꼈어. 여기가 떨렸다고. 윤정은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은서의 손을 다시 붙잡았다. 도연도 조심스럽게 손을 만져보았다. 그의 눈이 갑자기 흔들렸다. 이게 뭐야? 따뜻해졌어. 손이 아직 따뜻해. 그 순간 관 속의 작은 몸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다. 방 안의 촛불이 순간 크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가 번졌다. 그리고 은서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은서가 숨 쉬고 있어. 윤정이 비명을 질렀다. 방 안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순식간에 소란이 일어났다. 불경을 읽던 스님도 멈췄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하지만 윤정과 도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관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서의 가슴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움직였다. 조용하던 방 안에 그녀의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고 모든 감각이 그 소리에 집중되었다. 그 순간 윤정의 언니이자 10년차 응급 간호사인 한유리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현장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야, 윤정아? 방금 비명 소리를 들었어. 언니, 은서가 움직였어. 숨 쉬고 있어. 유리는 즉시 다가와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아이의 맥박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유리의 눈이 커졌다. 맥박이 있어.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어. 도연은 바로 구급차를 요청했고 윤정은 흐느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조금만 참자. 우리 은서야. 엄마가 여기 있어. 창문을 때리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병실 안은 기이한 고요 속에 잠겼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저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은서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긴급의료팀은 최대한 빠르게 심전도 장비를 연결했고 모니터에는 불규칙하지만 명백한 심장 박동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한윤정은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 딸이야. 은서가 돌아왔어.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대기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윤정과 강도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채 중환자실로 옮겨진 은서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작은 가슴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윤정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희망의 불씨였다. 유리 간호사는 의료진과 함께 긴급검사를 진행하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모두 놀라고 긴장한 눈빛으로 움직였고 곧 중환자 진료 경력이 깊은 김지훈 교수까지 도착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부모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아이의 심박수는 매우 약하지만 분명히 생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교수님,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가요? 김 교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이런 경우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라자루스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정지 후 CPR을 중단한 뒤 갑작스럽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현상이지요. 그러나 그의 말은 잠시 멈췄고 눈빛이 무거워졌다. 이 아이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지 20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관 속에서 이런 생존 반응이 나왔다는 건 한 가지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애초에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연도 말을 잇지 못한 채 김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 판정 당시의 기록과 의료 절차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정의 기억이 급속히 되살아났다. 사흘 전 은서가 갑자기 고열을 보이기 시작한 그 밤, 그녀는 아이의 이마를 짚고 깜짝 놀랐다. 이마는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으며 입술은 창백해졌다. 도연 씨, 병원 가야 해, 지금 바로. 부부는 밤10시에 성북동의 소아과 전문병원 오재용 원장의 개인 클리닉을 찾았다. 대기실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몇 팀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프로야구 중계가 틀어져 있었다. 윤정은 마음이 조급했지만 순서를 기다렸다. 마침내 진료실로 들어가자 오 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끄고 말했다. 어디가 아픈가요? 윤정은 빠르게 설명했다. 아이가 고열이 심하고 숨도 거칠어요. 혹시 폐렴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오 원장은 아이를 10초 남짓 바라보더니 청진기를 제대로 대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감기입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해열제 드릴 테니 집에 가서 쉬게 하세요. 윤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물었다. 검사 없이 괜찮은가요? 열이 너무 높아서. 불필요한 검사에 돈 낭비하지 마세요. 괜히 엄마가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윤정은 마음속 깊은 불안을 안고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은서의 증상은 악화되었고 다음날 새벽에는 입술이 퍼렇게 변해갔다. 다시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긴 진료 절차 없이 간호사가 맥박을 체크하고 당직 의사가 간단한 청진만 한 후 말했다.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시간은 0시 45분입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무런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ECG도 뇌파 검사도 없었다. 단지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을 선언했다.
윤정은 병원 로비에 앉아 기억을 되짚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조금만 더 정확히 봐줬더라면 내 아이가.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김 교수가 다가왔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 진료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은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했다. 김 교수는 듣고 난 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리 간호사는 병원 내부 시스템을 통해 당시 은서의 응급실 기록을 조회했다. 그녀는 작은 이상함을 발견했다. 이상해. 심전도 기록이 없어.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ECG가 빠졌다고?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조심스럽게 윤정에게 말했다. 윤정아, 혹시 당시 응급실 간호사 중 문혜진이라는 이름 기억나? 그녀가 같은 교대 근무였을 거야. 한번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몰라. 윤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있었어. 어린 간호사였는데 내 눈을 똑바로 못 보더라고. 윤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의심과 분노였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녀의 아이를 실수로 보낼 뻔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무거운 눈을 뜨며 병실 창가를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밤새 내리던 비가 잠시 그친 듯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병실의 한쪽 구석에는 강도연이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고 유리는 커피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은서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기계에 의존한 호흡이었지만 심장 박동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검사 결과에서는 뇌 기능에도 미약한 반응이 나타났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윤정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한 의심이었다. 아이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선언됐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또 누군가는 침묵하고 있었다. 혜진이라는 간호사. 어떻게 찾아야 하지? 윤정은 조용히 유리에게 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넘겨주었다. 여기 응급실 당일 교대 명단이야. 문혜진, 신입 간호사야. 연락처는 병원 기록상으로는 직원 개인정보라 내가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오늘 오후에 교대라니까 병원 식당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윤정은 혼자 병원 구내식당의 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을 맞아 북적였지만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손은 떨렸고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직접적인 추궁보다는 조용히 진실을 듣고 싶었다. 감정이 앞서면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하얀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식당에 들어섰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맑은 피부,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눈빛. 윤정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문혜진임을 알 수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문혜진 간호사님이신가요? 혜진은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네, 그런데요. 누구신지. 저는 은서 엄마입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제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그 말에 혜진의 표정은 굳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윤정은 차분히 말했다.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제 아이가 이미 죽어 있었던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혜진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사실 그날 전 교대 첫날이었어요. 아직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았고 모든 게 정신없었어요. 밤새 환자들이 몰려들고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고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은서가 실려왔을 때 맥박이 약했어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제가 담당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먼저 아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직후 당직이셨던 정 과장님이 오시더니 맥박 측정기를 한번 보시고 심정지다, 사망 판정하자고 하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ECG나 혈액 검사 같은 건.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고는 끝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윤정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럼 그게 공식 절차인가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원래는 심전도 검사, 뇌파 검사까지 해야 해요. 최소한 2명 이상의 의료진이 생명 징후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요. 윤정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하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굽혔다. 그건 쉽지 않아요. 제가 말하면 병원에서 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제 경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전 그냥 신입 간호사예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윤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이해, 분노, 안타까움, 간절함.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용기가 생기신다면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식당을 빠져나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윤정은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책임의 회피, 절차의 무시, 생명에 대한 경시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윤정은 도영과 유리를 불렀다. 우리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나 은서를 위해, 다른 아이들을 위해 이 진실을 밝혀야겠어. 도연은 잠시 윤정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 순간부터 한 가족의 진실을 향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은서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놀랍게도 호흡기 없이도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의료진은 여전히 신중했지만 희망적인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윤정은 병실 창가에 앉아 손에 든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 문혜진 간호사의 말, 오재용 원장의 진료 태만, 응급실에서의 부실한 처치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윤정아, 정말 괜찮겠어? 유리가 물었다. 응, 이제는 무섭지 않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해.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아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 윤정은 남편 도영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들이 만난 사람은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유미라 변호사였다. 그녀는 15년간 의료 분쟁을 다뤄온 베테랑이었고 복잡한 병원 시스템과 법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 위주로 정리해서요. 윤정과 도현은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진료 당시 오 원장의 태도, 응급실에서의 처리 과정, 문혜진 간호사의 증언, 아이의 상태, 그리고 은서가 관속에서 다시 숨을 쉰 그날 밤까지. 유미라 변호사는 말을 아끼며 꼼꼼히 메모를 했다. 설명이 끝났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진료 실수가 아닙니다. 2번에 걸쳐 명백한 과실이 있었어요. 첫째, 오재용 원장은 기본적인 진료 절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병원은 심전도 검사 없이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병원과 개인 병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게 될 경우 대응이 거셀 겁니다. 언론이 개입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과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유미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전 언론 보도와 동시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론이 움직여야 병원 쪽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과 함께한 인터넷 뉴스 플랫폼에서 은서 사건이 보도되었다. 제목은 강렬했다. 장례식장에서 숨쉰 아기. 의료진 과실로 관 속에 들어간 진실. 기사에는 윤정과 도현의 인터뷰 일부, 병원 측 진단 내용, 그리고 당시 응급실의 처치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기사 말미에는 기자가 직접 병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쓰여 있었다. 기사는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은서, 관 속에서 살아난 아기, 사망 판정 오류 등이 오르내렸다. 댓글창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넘쳐났다. 이게 나라냐? 아기를 그렇게 아무 절차 없이 죽었다고 선언해? 우리 아이도 예전에 열이 너무 높았는데 소아과에서 그냥 해열제 주고 돌려보냈어. 무섭다 진짜.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참사다. 언론이 움직이자 병원도 반응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측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내부 조사 중에 있으며 응급실 당직 의료진과 간호인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입장문은 많은 이들에게 성의 없는 회피로 느껴졌다. 윤정은 TV 뉴스에도 출연 제안을 받았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다. 저희는 기적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봐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판단한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퍼져나갔고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저희 아들도 고열로 응급실 갔다가 감기라고 돌려보냈어요. 다음 날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예전에 제 조카도 비슷했어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했는데 결국 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유미라 변호사는 말없이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윤정에게 말했다. 이젠 병원도 담당 의료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곧 대응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연은 윤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됐지만 너는 아이 엄마야. 누구보다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또 다른 은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확고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에서 은서의 손가락이 작게 움찔거렸다. 윤정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할게. 은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에 사건이 실렸고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관 속에서 숨을 쉰 아기, 의료 과실인가 기적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병원 측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병원장과 홍보팀장, 법무담당 변호사까지 나와 언론 앞에 섰다. 회견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중계되었다. 병원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먼저 본 사건으로 인해 상심하신 은서 양의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병원 측의 내부 조사 결과 당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은 가능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사망 판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현재 제기된 의료과실 의혹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은서양이 생존한 것은 대단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극히 드물며 이를 두고 단순한 의료 실수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렇다면 당시 응급실에서 ECG나 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원장은 그 질문에 대해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부분은 현재 관련 의료진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필요한 내부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언론과 대중은 또다시 양쪽으로 갈라졌다. 일부는 병원 측 입장에 동조하며 기적적인 생존을 의료과실로 몰고 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이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분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논쟁이 치열했다. 병원 말이 맞는 듯 그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텐데 결과만 보고 비난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럼 그냥 애가 숨 쉬고 있는데도 죽었다고 해도 되는 거야? 절차를 안 지킨 건 팩트잖아. 윤정은 그 모든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기사 댓글 하나하나, 익명 게시판의 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병원 측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최고 소아과 권위자 중 한 명인 정명수 교수를 공개적으로 자문단에 포함시켰다. 정 교수는 다수의 의학 논문과 방송 출연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목소리였다. 정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매우 외외적인 사례입니다. 부모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병원과 의료진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한국 의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감정적 접근이 아닌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 말은 곧바로 기사로 퍼졌고 의사 입장에서 보는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상까지 제작되어 유튜브에서 빠르게 조회수를 올렸다. 윤정은 그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 화면 속 정명수 교수는 차분한 어조로 그리고 다소 단정적인 논조로 의료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도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 건드린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겁낼 건 없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며칠 후 유미라 변호사는 가족을 다시 불렀다. 정 교수의 등장이 여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병원 측은 은서 사건을 단순한 희귀 사례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에 맞서려면 추가 증언과 과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예진 간호사. 그녀가 나서줄 수 있을까요? 유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의 압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사망 판정 절차에 대한 국제 지침, 국내법상 사망 확인 요건, 그리고 과거 유사 판례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의료적 증거로 이 싸움을 이끌어야 합니다. 윤정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우리가 감정에만 기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자정 무렵까지 은서 곁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호흡기는 여전히 울리며 작게 신호음을 냈고, 윤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은서야, 널 지키는 이 싸움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런데 괜찮아. 엄마가 흔들리지 않을게. 창밖에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처음 장례식 날 들려오던 그 빗소리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과 달리 윤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은서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2주가 되었다. 그녀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인공호흡기에 의존 시간을 줄여보기로 결정했다. 뇌파 반응도 이전보다 활발해졌고
짧은 순간이지만 눈꺼풀이 가볍게 움직이는 반응도 감지되었다. 한윤정은 매일같이 병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고 강도연은 직장을 잠시 휴직한 채 곁을 지켰다.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긴장 속의 반복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세상 밖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었다. 나도 같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던 아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해당 글은 곧바로 수천 개의 댓글을 기록했고 몇몇 언론이 글 작성자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기사화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은서 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반복적인 의료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윤정은 그 기사를 조용히 읽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며칠 후 유미라 변호사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또 다른 간호사, 이소현, 그녀가 사건 당시 근무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미라는 신중하게 윤정에게 말했다. 문혜진 간호사 외에 또 다른 내부인이 나서려고 합니다. 아직 정식 증언은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윤정과 도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소연 간호사와 마주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고 대화 내내 주위를 살피며 긴장을 놓지 않았다. 저는 사건 당시 바로 옆 근무조였어요. 사망 판정이 내려지던 그 순간 전 약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담당 간호사였던 문혜진 씨와도 몇 마디 나눴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 정 과장님이 ECG를 생략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분은 시간도 없고 결과는 뻔하다고 했죠. 간호사들도 아무 말 못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전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미 내부 결속을 다졌고 누가 입을 열면 바로 배척당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녀는 USB 하나를 꺼내놓았다. 이건 그날의 근무 기록 일부입니다. 누구보다 혜진 씨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그날을 매일 되새기고 있고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말에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큰 짐을 혼자 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기다릴게요.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며칠 후 문혜진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정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은 고민을 해왔다. 병원 안팎의 시선, 상급자들의 압박, 동료들의 침묵,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은서의 눈꺼풀이 움직였다는 뉴스를 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윤정은 혜진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병원 근처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였다. 혜진은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져 있었다. 저 증언하겠습니다. 당시 상황, 제가 본 그대로 말할게요.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든 은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윤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유미라 변호사는 정식 소송 서류의 증인 확보란을 새로 추가했다. 문혜진, 이소연 2명의 간호사가 정 과장의 명령하에 사망 판정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병원 측도 방어가 어려워질 겁니다. 증거, 증언, 그리고 여론까지 모두 우릴 향하고 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건 단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무책임함 전체에 대한 거예요.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처음 장례식장에서 들려오던 것엔 빗소리와는 달리 이번엔 마치 누군가의 결심을 조용히 응원하는 듯한 소리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형사부 법정 앞 이른 아침이지만 복도는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은서 사건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날이었다. 관속에서 숨을 쉰 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료과실을 넘어 유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윤리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법정 안에는 윤정과 도현, 변호사 유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고 측 자리에는 오재용 원장과 서울대학교병원 법무팀, 그리고 당일 응급실 당직이었던 정 과장이 변호인과 함께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섰다. 재판장은 중년의 여성 판사로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일 원고 한윤정, 강도연대 피고 오재용,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과실 및 진단 절차 위반 소송을 심리합니다. 유미라 변호사는 침착한 태도로 첫 서류를 제출했다. 본 사건은 명백한 의료 절차 위반과 진료 태만에 의해 신생아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사례입니다.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주요 근거를 바탕으로 본 사건을 제기합니다. 첫째, 개인 병원에서의 진단 생략. 둘째, 응급실에서의 사망 판정 절차 생략. 셋째, 사망 판정 후 살아있는 환자가 관속에서 발견된 사실. 이 모든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과 책임 회피로 이어진 중대한 과실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 측에 발언 기회를 넘겼다. 서울대학교병원 측 변호인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시작했다. 본 병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통상적 절차와 경험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임상적으로 매우 위중했으며 일반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최선을 다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이후 환자의 생존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보고되는 라자루스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정은 그 말에 순간 손을 움켜쥐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책임이 아닌 예외를 말하고 있었다. 피고석의 오재용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고 정 과장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감정 없는 태도였다. 유미라는 곧바로 문혜진 간호사를 증인석으로 불러세웠다. 혜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입장했고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선서 후 유미라가 질문을 던졌다. 문 간호사님, 은서 양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당시 저는 환자의 맥박을 측정했으며 매우 미약하지만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직 의사인 정 과장님은 심전도 검사 없이 사망 판정을 내리셨고 추가 검사는 생략됐습니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미라가 다시 물었다. 그 절차가 병원 규정에 부합했습니까? 아니요. 병원 지침상 사망 판정은 ECG, 뇌파 검사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생명 징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날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곧바로 반대 신문에 나섰다. 문 간호사님, 당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응급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과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혜진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건 판단의 오류가 아닌 절차의 무시였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신호를 발견했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인을 불렀다. 이소현 간호사였다. 그녀는 차분하게 근무 당시 상황과 동료 간 대화를 증언했고 정 과장이 결과는 뻔하다며 ECG 생략을 지시한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정 과장은 그제야 얼굴을 찌푸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청객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기자들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재판장은 방청객의 정숙을 요청하며 다음 일정을 정리했다. 본 재판은 의료윤리와 절차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양측은 다음 기일까지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 의료인 증인 섭외를 준비하십시오. 법정 밖 수많은 카메라가 윤정에게 몰려들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희는 병원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시작일 뿐이고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 순간 멀리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가느다란 봄비였지만 윤정의 어깨 위에 떨어지며 묵직한 결심처럼 느껴졌다. 법정에서의 첫 심리가 끝난 다음 날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은서 사건을 일면 뉴스로 다뤘다. 간호사 증언, 사망 판정 절차 없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정 과장의 직권 판단 논란이라는 제목들이 뉴스 포털을 장식했고 방송 뉴스에서는 윤정의 인터뷰 장면이 반복해서 송출되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단순한 감정적 분노를 넘어서 제도적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었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소아과의사회는 은서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환자 생명의 경계선에서는 감정이 아닌 절차와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의학적 해석을 떠나 생명 판단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측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기존의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내부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동시에 병원장은 정 과장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고 오재용 원장에게는 추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정은 병원 측의 이런 발표가 진심인지 아니면 여론 진화용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연과 함께 유미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병원 쪽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여론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조심해야 해요.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뒤 소송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유미라는 또 다른 문서를 꺼내 윤정에게 건넸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병원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판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 공판에서 의료윤리 전문가와 사망 판정 프로토콜에 대한 공인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병실로 돌아와 아이를 바라보았다. 은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듯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아이의 손을 쥐고 있었다. 이 아이 진짜 강하네. 그렇지. 정말 강한 아이야. 우리보다도 훨씬 강한 것 같아. 그렇게 속삭이던 바로 그 순간 은서의 손끝이 작게 움직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분명하게 손가락이 떨렸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은서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도연 씨, 눈이 움직여. 도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리 간호사도 급히 의료진을 불렀고 중환자 담당 의사가 곧바로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환자 반응이 있습니다. 자발적 신경 반응, 의식 회복의 초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윤정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말도 없이 아이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외쳤다. 은서야, 고마워. 살아줘서, 다시 와줘서.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료진은 신중함을 강조했다. 의식 회복은 초기 단계였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더불어 두뇌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 가능한지도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바로 언론에 전달되었다. 은서, 의식 회복 신호 보여. 기적은 계속된다는 제목이 주요 뉴스로 퍼졌고 시민들은 감동의 댓글을 쏟아냈다. 하지만 반면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여전히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정명수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적적인 회복은 감동적이지만 과도한 여론몰이와 감성 중심 보도는 의료진에게 위축감을 줍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을 무시하면 전체 의료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공감을 주었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마치 책임 회피처럼 들렸다. 윤정은 그 보도를 보며 도연에게 말했다. 우린 은서를 기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감성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야. 누가 봐도 생명을 쉽게 다뤘던 그날을 잊으면 안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린 이 아이의 생명을 증명해냈고, 이젠 그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해. 며칠 후, 유미라 변호사는 다음 공판에 제출할 추가 자료를 준비해왔다. 해외 주요 국가의 사망 판정 기준, 국내 병원들의 비교 프로토콜, 의료윤리학회에서 보낸 의견서 등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혜진 간호사가 자필로 작성한 사건 당시 경과 보고서가 정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저는 살 수 있었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증언이 또 다른 은서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윤정은 그 문장을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서의 심장이 다시 뛰었듯 이제 진실의 시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대 법정. 이날은 은서 사건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원 앞에는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방청을 원한 시민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다. 이번 공판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법정 안 한윤정은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 강도현, 그리고 법률 대리인 유미라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병원 측 변호인단과 오재용 원장, 정 과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본 재판은 유료 과실 여부와 절차적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열립니다. 양측은 마지막 증거 제출 및 진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라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다. 원고 측은 지난 2차례 공판을 통해 문혜진 간호사와 이소연 간호사의 증언, 응급실 당시 생략된 사망 판정 절차, 그리고 병원 내부 지침과의 불일치를 입증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뒷받침할 의료윤리 전문가의 증언과 환자 가족의 직접 진술을 통해 본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양재은 교수, 국내 의료윤리학회 부회장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사망 판정의 절차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의 비교, 그리고 은서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의학은 통계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확률이 아닌 가능성을 본다는 점에서 환자의 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의 생략은 절차적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윤리적 결함입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다음으로 윤정이 증언석에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제 아이의 손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관 속에서요. 그 순간 저는 엄마로서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은서가 살아있다는 걸. 그런데 의료진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죽었다고 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묻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그 작은 신호를 보지 못했더라면 우리 은서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정 과장은 눈길을 피한 채 침묵했고 오재용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정명수 교수를 전문 증인으로 세웠지만 그의 발언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의학적 판단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망 판정에 대한 절차적 검토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병원 측의 부분적인 책임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순간 재판장은 조용히 정 과장에게 질문했다. 정 과장, 당시 심전도 검사를 생략하신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까? 정 과장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네. 당시 저는 환자의 상태가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이제 충분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본법정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오재용 원장, 정 과장이 환자의 생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게을리했음을 인정합니다. 절차 생략은 명백한 의료 과실이며 이는 환자 및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 과장은 2년간 의료행위 정지 및 재교유 명령, 병원 측은 5억 원의 벌금 및 전면적인 진단 절차 개선 명령, 원고 측에게는 총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윤정은 도현의 손을 꼭 쥐었고 둘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릴 뻔했던 생명에 대한, 그리고 지켜낸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 순간 병원 중환자실, 유리 간호사는 병실에 들어와 은서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갑작스레 호출 버튼을 눌렀다. 아이가 눈을 떴다.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윤정과 도현에게 긴급 연락이 갔다. 병실로 달려온 두 사람 앞에서 은서는 천천히 또렷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윤정은 울면서 아이를 꼭 껴안았다. 우리 은서,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도연은 은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가 약속했지. 꼭 지켜준다고.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서 웃을 일만 있자.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것이 더 이상 슬픔의 비가 아니라 긴 싸움 끝에 피어난 희망의 비처럼 느껴졌다. 몇 달 후 서울의 여름은 무더웠지만 윤정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가벼웠다. 은서는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지 않았다. 비록 아직도 정기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부 신경 반응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아이는 스스로 눈을 뜨고 웃고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손을 내밀 줄 알았다. 가족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 앞을 나서는 순간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렸던 하늘은 맑게 갠 듯했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다시 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도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모든 시간이 꿈처럼 느껴져. 하지만 우린 정말 여기까지 왔어. 귀가 이후 가족은 조용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윤정과 도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정은 은서가 잠든 시간마다 일기를 쓰듯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별표 은서의 숨결 별표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에는 관속에서 살아 돌아온 그날의 기록부터 병원과의 싸움, 법정의 증언, 그리고 회복의 시간들이 정직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작지만 단단했던 희망을 기록했고 글은 하루하루 공유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내 아이가 겪은 일이 특별한 기적이라면 나는 그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낸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편 강도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숨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의료과실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 응급처치 교육, 병원 진료 절차 감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재단의 첫 활동은 전국 30여 개 병원에 사망 판정 절차 이중 검토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응급 대응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되었다. 언론은 이 가족의 변화를 조명했다. 관속에서 돌아온 아이, 가족의 손으로 의료 시스템을 바꾸다. 한 엄마의 기록이 만든 기적.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윤정은 종종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정중히 고사했다. 단 한 번 지역교육청이 주최한 부모 대상 강연회에서 그녀는 아이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를 잃는다는 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를 믿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저도 며칠 전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 검사 없이 약만 받고 돌아왔어요. 윤정 씨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감사해요.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윤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전문가가 아니지만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감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가족은 작지만 따뜻한 정원 파티를 열었다. 은서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웃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놀았다. 은서는 빨간 머리띠를 하고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뺨은 건강하게 불그스름했고 두 눈은 호기심 가득한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윤정에게 말했다. 우리 은서는 기적이야.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니까.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나둘 돌아갔고 정원에 남은 건 별빛과 부드러운 바람뿐이었다. 윤정은 조용히 마지막 블로그 글을 썼다. 기적은 단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은서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그 숨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또 다른 생명을 위해 나누려 합니다. 몇 년 후, 은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건강검진 결과도 양호했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살아갔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영웅이 있나요? 은서는 작게 손을 들었다. 네, 저요. 제 영웅은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을 때도 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뒤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USB 하나를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받은 기록들, 판결문, 간호사의 증언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USB를 조용히 닫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은서야, 그때 내 숨소리는 단지 생명의 신호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시작이었어.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